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올 여름 너무 더웠죠. 그래도 요즘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닥터솔산 오늘은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가을철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이랑 저랑 더운 여름에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선선한 날씨에 시간이 나면 가끔 등산이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을을 맞아서 여름에 못 갔던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겨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가을철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가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가요? 실제로도 환절기 발병률이 높은가요? 네, 환절기에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기 쉬운데요. 보통 환절기에 많이 발병한 질환으로는 감기,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떠올린 경우가 많은데 이에 못지않게 혈관 문제로 인한 질환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는 환절기 날씨는 혈관 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혈관은 따뜻할 때 확장되고 추울 때 수축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혈관 탄력이 떨어진 하지정맥류 상태일 때는 날씨에 따라 혈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판막에 무리가 오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다면 환절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절이 갑자기 바뀐 환절기에는 감기도 조심해야겠지만 이 하지정맥류도 신경 써야겠네요. 원장님,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에는 이동도 많아지고 또 차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데요. 혹시 명절 증후군으로 하지정맥류가 찾아올 수도 있나요? 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장거리 이동 때문에 이 명절에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은 대부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좁은 자동차 안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혈액이 다리로 집중되도록 하여 하지정맥류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경우 명절 음식을 만들거나 빨래나 설거지 등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자세 역시 다리에 큰 압력을 주고 정맥을 눌리게 해서 하지정맥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이 명절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혈액을 탁해지게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명절에는 이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하지정맥류와 혈관 건강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원장님,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이제 단풍도 구경할 겸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등산은 이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잖아요. 등산이 하지정맥류에 좋은 운동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운동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혈액을 위로 잘 올려보내야 정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다리가 더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하지정맥류 등산, 걷기 등의 하체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적당한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뭐든지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하지정맥류,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정맥 속 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네. 인간은 다리를 이용해서
서 있거나 걷고 뛰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다리는 우리 몸 가장 아래쪽에서 몸을 지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전달된 혈액은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데 정맥의 판막은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의 정맥의 압력을 증가시켜 종아리 뒤쪽이나 다리 안쪽에서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를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아,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다리의 혈관이 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일단 다리 혈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은 하지정맥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에 판막 기능 이상이 생겨 혈액이 역류하면서 여러 증상들이 발생한 질환입니다. 네. 혈관이 튀어나온 증상은 이렇게 역류하는 혈액으로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혈관이 피부 겉으로 튀어나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보다는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부종이나 쥐내림, 저림, 다리의 피로감 등의 증상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거나 엉뚱한 병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치료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꼭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하지정맥류보다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더 위험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드러난 하지정맥류보다는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더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이 하지정맥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이 평소와 다르게 다리가 심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하지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소와 다른 다리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이 합병증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이 하지정맥류를 방치할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 오래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양한데요. 네. 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발과 발목에 정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질환 외에도 대표적으로 피부 색소 침착이나 피부 경화, 만성 하지 부종, 상처 치유 지연이라든지 피부 궤양, 혈전 생성 등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오전에 증상이 심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증상이 심해질까요? 보통 이 오전에 붓기가 조금 많이 생기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전에 하지정맥류가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 정답은 오후입니다. 아, 네. 이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통증, 무거움증, 부종, 야간 근육경련, 가려움증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오후나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고 아침에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론에 일시적인 불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후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는데요. 많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의 부동 자세로 오후 내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맥 내 혈류 저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보통 오전에 붓기가 생기니까 오전에 더 발병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원장님 덕분에 또 하나 알아갑니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겠네요. 원장님, 그럼 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어서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정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해지며 가만히 있을 때나 오후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뻗거나 힘을 주면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자주 난다. 오후가 되면 종아리 발목 주변으로 자주 붓고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 네. 다리에 통증이 생기며 종아리나 오금 주변이 땡긴다.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종아리가 저린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공부를 잘 하시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유전이 되는 질환일까요? 하지정맥류는 왠지 제 생각에는 유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이 부모님 두 분이 하지정맥류일 때 아들의 발병 확률은 약 25%, 이 딸의 발병 확률은 약 60%인데요. 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하지정맥류 있다면 아들, 딸 구분 없이 약 90% 이상의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발병합니다. 네,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 하지정맥류도 유전이군요. 오늘 원장님 덕분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이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냐일 것 같아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원인이 뭘까요? 네,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리에 있는 피가 이 심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정맥 판막 기능이 손실되어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는 혈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 중 70에서 80%가 유전, 즉 가족력으로 인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온도 영향도 많이 받고요. 이외에도 임신이나 비만,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생활 습관, 운동 부족이나 흡연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원인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전적 요인부터 환경적인 요인까지 하지정맥류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좀 자주 발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정답은 진행성 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맥 내 판막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지 절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데요. 이 주위의 혈관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좀 망가뜨리기 때문에 진행성 질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 계속해서 하지정맥이 진행되어 다리에 피로감이 커지고 묵직하고 쑤시는 느낌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병을 더 키운다는 말이 무서운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하지정맥류 증상도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에 붓기와 무거움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리의 통증이나 불편함, 경련, 가려움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면 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이나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하지정맥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드러난 증상이 없다면 초기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답이 X일 것 같네요. 어떤 병이든 조금 초기에 진단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지정맥류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방치한다면 피부 괴사, 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또한 정상인보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발병 위험이 9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이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하지정맥류 역시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방치하게 되면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다리의 증상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원장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진단이 유용한 검사는 비침습 검사와 침습 검사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침습 검사로는 도플러 혈관 초음파 검사가 있고 침습 검사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공명 정맥 조영술 등이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비침습 검사인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류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혈관 내 혈류를 시각화해주는 검사입니다. 네. 이 초음파를 통해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며 혈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정맥 내 혈류 역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판막의 기능 상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이런 검사를 할 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혈관 초음파는 임산부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혈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면서 혈관의 모양과 형태, 피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혈류의 평가가 가능한데요. 네. 또한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받는 사람도 큰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자와 검사받는 사람 모두 안전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도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는 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가 계시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진단으로 하지정맥류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다 같은 하지정맥류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정맥류도 병기에 따라 정도가 나눠질까요?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로 지름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정맥류의 혈관 돌출과 정맥 내 역류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혈관 없더라도 원인 혈관인 대복제,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5기는 심해진 경우로서 피부 변화와 피부 궤양으로 이 피부 변화와 함께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6기는 마지막 단계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 피부 궤양이 같이 나타납니다. 네, 하지정맥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치료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하지정맥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법과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비수술 치료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 개선제가 있는데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용과 다르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 부위별로 다른 압력을 적용하여 다리의 붓기나 발바닥 저림, 종아리 등의 문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정맥순환 개선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고장난 판막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정맥순환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압박 스타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과 이 형태부터 효과까지 많은 것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효과는 어떤가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은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하지정맥 진행을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하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활동하시는 시간 동안에 신어주는 게 좋은데요. 대개 활동하신 낮 시간에 착용하여 취침 전에 벗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한 기존 비급여로 제공되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현재는 급여로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압박 스타킹 같은 첫 번째 방법은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원장님, 이 두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비교적 초기 단계의 경우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로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유도하에 혈관 경화요법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하지정맥 주사요법인 혈관 경화요법은 문제가 되는 혈관 내부로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서 혈관 내벽을 유착시켜서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는데요. 이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 원인 혈관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비수술적 치료로 깊숙이 위치한 혈관에 경화제를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혈관 경화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은 좀 안전한가요? 네, 혈관 경화요법은 혈관 내 경화제 약물을 주사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후에 체내에 흡수시킨 치료법으로 1900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과거에는 부작용이 큰 탓에 널리 시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이후에 부작용이 적은 약물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는 폴리도카놀과 테트라데 실황산 나트륨 등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약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정맥 발거술이 있는데요. 하지정맥 발거술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 없애는 방법입니다. 네. 혈관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나 혈전이 있어 혈관 전용 레이저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또한 발거술은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혈관을 제거합니다. 네. 이외에 3, 4mm 정도의 원통형 세막대 냉동치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발거술은 3, 4cm 정도의 절개를 하기에 흉터가 많이 발생한 단점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5에서 1cm 정도의 미세 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흉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 발거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열로 치료하는 수술 방법도 많이 개발됐잖아요. 원장님, 이것도 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도 요즘은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는 가장 초창기에 개발된 시술 장비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현재는 4세대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파장에 따른 조직의 열압수 차이를
이용하여 정맥 내부를 폐쇄시킨 방법으로 레이저가 통과할 작은 주사 구멍만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고주파 정맥류 열폐세수도 있는데요. 이 고주파 치료는 레이저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발생시켜 정맥 내부를 태워서 치료합니다. 네. 레이저보다는 약간 굵은 관을 이용하며 최근에 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 발거술부터 레이저와 고주파를 활용한 수술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하루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혈관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판막 기능의 저하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하지정맥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증상을 찾아 체계적인 복합치료를 맞춤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재발 우려도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에게 검사와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환절기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운동은 혈류를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다면 운동도 똑똑하게 해야 하는데요. 30분 이내에 가벼운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풀어주는 스트레칭 등은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운동, 또 복압을 증진시키는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